이렇게 전반적인 이슈들 체크해 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이분과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타이거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마감 상황 바로 전해주시죠. 네. 미국 증시는 이제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관세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서요. 좀 전에 브리핑해 주신 대로 캐나다 총리가 관세를 유예하겠다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제 중국과의 협상이 진전되는 게 없었다라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와 철강 관세는 여전히 철폐할 의사가 없다라는 것도 시장의 부담스러운 요인이었습니다. 다만 막판에 이제 하락폭을 줄였던 요인은 3월 달 소매 판매가 이제 발표가 되고요.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한다는 것 때문에 낙폭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역시 트럼프는 여전히 한 손에는 관세 유예라는 당근을 쥐고 있고 또 한 손에는 조사 착수를 한다는 거, 또 채찍을 들고 있어서 관세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시장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취임 초기에 기세등등하던 그런 관세, 무차별 관세에서 이제는 자국 기업을 보호해야 된다는 사명감 때문에 이제 핀셋 관세라고 하는 거,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관세 흐름이 바뀌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군과 적군을 구분해서 이렇게 핀셋으로 집어내듯이 집어내기가 글로벌 공급망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반 트럼프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미국산 불매 운동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미국의 위상이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는 점이 시장의 부담스러운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좀 부담감을 안고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3대 지수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럼 앞서 브리핑에서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렸는데 이제 좀 점차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네. 관세에 대한 추가적인 중국과의 진전이 없었다라는 점은 부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혼란의 정점은 지났다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 보는 시각도 이제 극단적으로 이 관세에 대해서 최악의 국면은 지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다음에 관세 유예를 하고 있다는 것도 그런 증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전히 중국이 협상을 한다면 협상할 의사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내놓고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최악의 국면은 지났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제 경기 침체 시그널이 나오지 않아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관세를 유예했는데 굉장히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거죠. 원칙이나 이런 게 없이 즉흥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시장이 역시 이제 급등락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시장에 내재하고 있다. 이런 게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미국의 장기 국채의 기간 프리미엄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관세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느끼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투자 심리가 30년 만에 가장 비관적이다 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서는 또 트럼프의 2번 속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는데요. 이게 그 얘기가 뭐냐면 아직도 관세 불확실성이 변화무쌍하다라는 거를 이제 경고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입 밖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입 밖으로 뭔가 언급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말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만큼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계속 안고 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마감 상황과 함께 이슈도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제 종목단으로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M7 기업들 먼저 한번 점검을 하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7기업 중에서 테슬라와 엔비디아만 그래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해줬거든요. 네. 엔비디아 먼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엔비디아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죠. 엔비디아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또 엔비디아는 AMD와 함께 미국 애리조나에 있는 TSMC 공장에서 차세대 CPU를 생산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트럼프가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잖아요. 미국 내에서 제조 시설을 통해서 생산을 해야 된다. 이런 부담감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TSMC 폭스콘 멤버십을 이용해서 향후 4년 내에 미국에서 AI 인프라 5천억 달러 투자하겠다는 얘기도 전일 발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여전히 지금 흐름을 보면 고점이 이제 153달러에서 내려와서 저점을 이제 잡아가고 있는 건데요. 여전히 보면은 장중의 변동성은 큰 상태입니다. 종가는 이제 112달러 선에서 마감이 됐는데 여기 보시면 위아래 꼬리가 엄청나게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거래량이 눈에 띄게 또 감소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다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충분히 저점을 찍고 강력한 반등으로 전환될 만한 모멘텀은 없는 상황이다. 그게 역시 1분기 실적 발표 전후 시점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도 좀 기다려봐야 하는 거군요. 워낙에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를 좀 늦게 하니까요. 네. 좀 관망세 유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 테슬라 한번 살펴볼까요? 이 지난 거래일에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상호 관세도 조금 유예가 될 수 있다라는 언급이 트럼프 대통령의 옆에 있는 일론 머스크 CEO 때문에 나왔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자동차 관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뭐 연일 네. 그래도 선방을 해주고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 이제 테슬라가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이 된 이유는 일본의 그 자동차 업체죠. 혼다가 테슬라의 슈퍼차저 네트워크에 접속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또 사우디에서 판매가 시작됐다. 뭐 이런 것들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제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라고 하는 이제 애널리스트가 네. 테슬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동안. 네. 그런데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국가 효율부의 수장, 도지의 수장으로 있으면 이 테슬라의 브랜드는 영구적으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또 이런 그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의 그 25% 철강 자동차 뭐 외국산 수입차에 대한 관세는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RBC 캐피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적 기대치는 낮은데 1분기 실적 발표와 2분기 신제품이 좀 호재로 보인다라는 건데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이제 그 매수나 주문을 처리하기 위해서 1분기 주문량이나 이런 생산량은 증가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테슬라 1분기 실적이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로보택시나 뭐 자율주행차 이렇게 해서 신제품 출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목표가는 대부분 뭐 300달러에서 350달러 선까지 투자은행들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크게 뭐 움직인 상황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217달러 저점을 찍고 나서 240달러에서 260달러 선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40달러 저점이 다시 확인되면서 270달러 선을 넘어간다면 반등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4월 22일 날. 네. 그때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4월 22일 M7 중에서는 첫 타자로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요. 여기에 도지의 수장으로 근무를 한다고 할까요? 일하는 것도 또 일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한 135일이라고 하던데 네. 그만큼 좀 빨리 CEO의 자리로 다시 한번 컴백해 주길 우리 투자자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이렇게 짚어봤고요. 그럼 개별 특징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미국은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개막을 하면서 보통은 금융주를 시작으로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실적 나온 금융주 먼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네,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1분기 매출이 뭐 274억 달러. 그래서 예상치가 269억 달러인데 그래서 6% 전년 동기 대비 상승했고요. 주당 순이익 BPS라고 하는 것도 0.9달러가 나왔는데요. 예상 18.4%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증가한 걸로 나왔습니다. 예상치도 0.8달러였는데 예상치 상회했고요. 그래서 트레이딩하고 이자 수익이 증가된 걸로 나왔는데 사실 모든 부분에서 또 비이자 수익도 증가한 걸로 나타나면서 트루이스트 쪽에서는 목표가를 50달러로 높이는 이런 평가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가 흐름을 보면
그러니까 미국 주식 투자할 때 사실상 보면 저는 금융주는 좀 피하거든요. 오, 정말요? 네, 왜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네. 너무 천천히 움직여요. 아. 굉장히 답답해요. 네, 그래서 그동안은 기술주들이 이제 시장을 주도했다고 보면 금융주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권 반등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에서 거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네. 지금 당장 보면 40달러를 넘어가면서 42달러 부근에서 저항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 가격대 부근에서 일단 저항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단 장투를 하시는 분들은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만 네. 좀 단기간의 수익을 노리기에는 금융주들이 매우 답답하다라는 거는 좀 사전에 알고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단기 트레이딩으로 좀 재밌게 투자해 보기에는 약간 단조로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금융주, 그 안에서도 실적이 나왔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 함께 짚어봤습니다. 아무래도 금융주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좀 잘 나오고 스타트가 되기 때문에 네. 시장의 불안을 좀 잠재워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실적 발표주 한 가지 살펴볼까요? 존슨앤존슨도 실적이 나왔다고. 네, 존슨앤존슨은 뭐 대형 제약사인데요. 대표적인 고배당주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63년 연속 배당을 했어요. 엄청나죠? 네. 그다음에 분기 배당금이 4.8% 인상이 됐고요. 어. 연간 배당금이 주당 5.2달러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투자하기에는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1분기 매출이 이제 2.3% 증가한 218억 9천 달러로 나왔고요. 9천만 달러로 나왔고 주당 순이익도 2.77달러로 93%나 급증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아주 잘 나왔고요. 네. 특히 혁신적인 제약 부문과 또 매드테크 부문에서 4% 이상 영업 매출이 증가했다. 그래서 올해 전체 매출 가이던스도 지금 상향 조정됐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월가 예상치를 전부 상회했다라는 건데요. 이게 그 이유가 항암제 판매가 호조를 보였다라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도 신약 개발 사이클이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관세 때문에 이 제약주가 또 방어주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호재로 작용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169달러 쪽에서 지금 일봉 차트를 보시면 고점을 찍고 나서 단기간에 하락한 다음에 지금 완만한 상승세가 나오는데 바닥권에서 거래가 증가하는 모습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주봉상으로 한번 보시면 확실하게 바닥을 찍고 지금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저점을 확인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은 저점을 확인해 주고 있는 차트까지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개별 특징주 안에서 넷플릭스도 한번 다뤄볼까요? 저는 간밤에 상승한 종목 중에는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한 네, 4%대 상승을 네. 보였어요. 경영진에서 발표를 했는데 2030년까지 매출을 2배로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지금 시가총액 1조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현재 시총이 4천억 달러거든요. 그럼 1조 달러면 거의 2배 네. 반, 3배에 가까운 건데 이를 위해서는 이제 넷플릭스가 가입자를 크게 올려야 네.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광고 수입이 크게 증가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넷플릭스가 가입자가 3억 명 정도였는데 2030년에는 4억 1천만 명까지 올리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24년도 영업이익이 100억 달러였는데 네. 2030년까지 이걸 3배로 늘리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긍정적으로 봤는지 UBS나 뭐 골드만삭스, 웨드부시 이런 쪽에서는 목표가를 1,100달러, 1,150달러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이제 오징어 게임 시즌 3가 6월 네. 27일 날 이제 공개가 된다는 점도 호재로 보이는데요. 지금 주가의 흐름은 1,064달러 정도에서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하락을 한 다음에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에서 조금 단기간에 지금 오늘 5%나 넘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다고 한다면 다시 1,000달러 부근까지
상승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주봉을 보고 계신데 고점이 1,064달러인데요. 역시 이 정도는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또 그러니까 4월 17일이죠.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적이 만약에 좋게 나온다 그러면 한 번 더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실적 발표를 정말 목전에 두고 기분 좋은 상승불을 켜줬던 넷플릭스 함께 지켜봤습니다. 이렇게 기분이 좀 좋았던 종목이 있는 반면 걱정이 좀 되는 종목이 아무래도 앞서 브리핑 때 전해드렸던 보잉이에요. 네. 보잉은 또 중국이 비관세 장벽을 건드리는 다음 타자로 좀 언급을 한 느낌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보잉이 지금 중국이 이제 미국 관세에 대한 보복의 일환으로 한 걸로 보여지고요. 네. 좀 전에 브리핑 해주신 대로 보잉으로부터 인도받을 중국 항공기가 10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트 항공기. 근데 이거를 인도를 거부했다라는 네.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항공기 부품도 이제 미국에서 더 이상 구매하지 말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해요. 근데 보잉에서 나온 부품은 보잉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거는 네. 일단 그렇게 알아두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보잉 말고 어디서 살 거냐라는 거 보면 향후부터는 유럽의 에어버스 쪽에서 구매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주가의 흐름은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때문에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보시면 또 중국의 이런 제재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고점에서 하락폭이 컸었는데요. 지금 이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저점에서 신저가를 깨고 내려갈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지금 미국과 유럽이 방산이라든지 이런 네. 쪽에 계속 그 예산을 증대하면서 하고 있어서 보잉도 방산 기업 중에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보잉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다시 한번 개선하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간밤 나왔던 이슈와 함께 눈에 띄었던 종목까지 꼼꼼히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타이거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